추울 때는 엄청 추운 나라 노르웨이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진돗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3번의 목숨을 구한 영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에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입니다. 국제재난구호기구 줄여서 IGRO의 부사무총장이죠. 철저한 과학주의자의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세계 구조심리학계에서는 꽤 알려진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IGRO 고위급 회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구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조견의 감성 대응 능력이라는 주제가 제기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는 제 주장에 노르웨이 대표 요한이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가 뜻밖의 발언을 했죠. 그렇다면 브라운 박사님의 부친께서 기록한 감정적 연결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일본 대표는 한국 전쟁 참전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대령,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요. 회의가 끝난 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짐은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만지지 말라던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 훈장, 그리고 갈색 가죽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얀 개가 있었어요. 뒷면에는 루나 고맙다라는 글씨와 함께 1952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개와 함께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반려동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일기장을 더 살펴보니 진돗개라는 생소한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루나는 진돗개다. 한국의 남쪽 섬에서 온. 이런 문장들이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진돗개는 한국 전라남도 진도라는 섬의 토착견이라고 합니다. 국보로 지정될 만큼 특별한 개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밤새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부대원들을 찾던 중 폭설에 고립되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구해준 하얀 진돗개 루나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루나는 그저 개가 아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천사다. 아버지의 일기에 적힌 이 문장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 심각한 PTSD로 고통받았고 루나가 그의 정신적 치유를 도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저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IGRO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돗개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특유의 판단력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훈련받지 않은 개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 도착해 노르웨이 대표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보이며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국 외교부에 공식 요청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에서의 구조견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된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동시에 딸로서 아버지의 흔적을 좇는 여정이요. 아버지가 남긴 메모루나 고맙다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한국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목포를 거쳐 페리로 건너온 작은 섬이죠. 한국 외교부는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어요. IGRO와 한국 정부 간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되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박지훈 수의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진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돗개 보존센터로 모시겠습니다. 박지훈은 영어가 유창했지만 제가 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를 건넸을 때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경직된 느낌이었지만 차 안에서 대화가 시작되자 금세 편안해졌죠. 진돗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동반자죠. 그의 말에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라니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20분쯤 달렸을까 언덕 위에 자리한 진돗개 유전자원 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최첨단 시설과 연구실, 그리고 넓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혈통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진돗개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고 5세대까지 조상을 추적할 수 있었죠. 놀랍군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제 말에 박지훈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브라운 박사님께서 찾으시는 루나의 기록도 있습니다. 70년 전 기록이지만 우리는 모든 역사를 보존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 등장한 그게 루나의 실제 기록이 있다니요. 박지훈은 오래된 서류 보관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미군 구조작전 참여견 마이너스 루나라는 제목의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70년 전 기록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파일에는 1952년 루나가 실종된 미군 부대를 찾아내 구조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군견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지휘관이 마이클 브라운 대령, 제 아버지였던 거죠. 루나의 후손들은 지금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재 5세대 후손이 여기 있어요. 특히 루비라는 암컷이 있는데 루나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박지훈의 안내로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가 있었어요. 대부분 갈색이나 황색이었는데 한 마리 하얀 진돗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진돗개가 갑자기 울타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짖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루비는 보통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굴지 않는데. 박지훈의 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루비의 눈을 바라보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진 속 루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훈련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진돗개들이 복종, 장애물, 탐색 훈련을 선보였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자발성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명령만으로도 정확한 임무 수행이 가능했죠. 그 중에서도 루비는 특별했어요. 다른 개들이 지시를 기다릴 때 루비는 이미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결과인가요? 제 질문에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진돗개는 훈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과 지능을 가졌습니다. 특히 루비는 특별하죠. 마치 당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루비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루비가 보호소 밖으로 따라 나온 건 당신을 선택한 것 같네요. 제 과학자적 직관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루나의 연결처럼 이제 저와 루비 사이에도 무언가가 시작된 게 아닐까요? 진도에서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제 노트북에는 진돗개의 행동 패턴, 지능 지수, 반응 속도 등 객관적 데이터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도 쌓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비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단순한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겼어요. 진돗개의 인지 능력은 분명 뛰어납니다만 충성심이나 직관 같은 것들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요한과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여전히 과학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넷째 날 오후 보호소 안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학 온 초등학생 그룹 중 한 아이가 갑자기 울타리 너머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훈련용 장애물이 설치된 구역이었는데 무너지기 직전인 벽돌 담이 있었죠. 안 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담벼락 바로 아래 서 있었고 벽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하얀 그림자가 아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루비였습니다. 저와 박지훈이 달려가기도 전에 루비는 아이의 옷깃을 물고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벽돌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죠. 불과 1초 차이였어요. 만약 루비가 없었다면 아이는 무너진 벽돌 아래 깔렸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루비는 훈련 중이 아니었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박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날 밤 센터 인근 작은 식당에서 박지훈과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술을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강했어요. 두 잔째를 마시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루비가 위험을 감지한 것, 제게 특별히 반응하는 것,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박지훈이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진돗개가 가진 건 훈련이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흰머리의 할머니였어요. 아가씨, 그건 과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최말순입니다. 루나를 기억하죠. 당신 아버지의 개였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가 루나를 알았다니 70년 전 일인데.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현재 87세입니다. 진도보호소의 창립자이신데 루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를 돌보셨죠. 자리를 옮겨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하얀 진돗개, 그리고 미군 장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루나가 처음부터 그를 선택했죠. 지금 루비가 당신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이요? 걔가 어떻게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돗개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이 섬의 아이들은 영혼을 봅니다. 마음을 읽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웃음이 멈췄어요. 믿거나 말거나 루비는 당신 속에 있는 아버지의 혼을 보는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는 루비가 조용히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정말 날 선택한 거야, 루비. 제 속삭임에 루비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가볍게 짖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도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루비가 보고 싶었지만 그런 감정은 철저히 억누르고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죠. 진돗개의 구조활동 가능성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한 철저히 객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노르웨이 북부 로폰 지역에서 대형 폭설로 등산객 7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제재난구호기구의 부사무총장으로서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72시간째 수색 중이지만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에릭슨의 보고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72시간은 생존 골든타임의 한계였어요. 영하 20도의 극한 상황에서 더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했죠. 모든 구조견이 투입됐나요? 네, 노르웨이 최고의 구조견들과 스웨덴, 핀란드에서 온 특수훈련견까지 모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눈폭풍이 너무 심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돗개, 그 중에서도 루비라면 어떨까? 망설임 없이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쳤군요, 브라운 박사님. 항공편만 24시간이 걸리는데. 하지만 제 간절함에 그도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IGRO의 권한으로 한국 정부와 긴급 협의했고 8시간 만에 실험견 자격으로 루비의 파견이 승인됐어요. 박지훈이 직접 루비를 데리고 특별기로 날아왔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구조견들이 포기한 지역이고 기상 상황도 최악이에요. 저는 박지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루비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물론 동료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요한은 과학적 근거 없는 모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당신이 늘 말하던 객관성은 어디 갔습니까? 브라운 박사? 훈련받지 않은 외국계를 지금 투입한다고요? 제 안에서는 과학자와 딸 두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저는 요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딸로서는 루비를 믿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루비는 특별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결국 루비와 박지훈은 수색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저도 본부에서 작전을 지휘했죠. 처음 12시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모두가 포기하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박지훈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비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북쪽 계곡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본부의 지도에서는 그곳이 이미 3번이나 수색했던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팀을 즉시 그쪽으로 보냈죠. 이 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자 발견. 모두 살아있습니다. 7명 전원이요.
폭설로 만들어진 눈동굴 속에 7명의 등산객이 함께 모여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구조견들은 두꺼운 눈을 뚫지 못했지만 루비는 3m 깊이의 눈 아래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감지한 겁니다. 구조된 등산객들이 본부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여성 등산객이 루비에게 다가와 꼭 안았어요. 이 개가 우리를 찾아냈나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요한도 놀란 표정으로 루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과학적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북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K 진돗개가 목숨을 냄새로 찾아냈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순식간에 루비는 영웅이 되었어요. 노르웨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비는 특별한 개입니다. 그냥 훈련이나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로서의 확신이 흔들리시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루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루비를 들였습니다. 함께 침대에 누워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걸까? 그리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진도에서의 연구 결과와 로폰 지역 수색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처음으로 제 연구에 감정적 요소를 포함시켰어요. 진돗개의 판단력은 현재 과학적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 제가 쓴 글이 맞나 싶은 문장이었죠. IGRO 내에서 제 보고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을 포함한 일부 동료들은 주관적 견해가 너무 많다며 비판했죠. 반면 일본, 프랑스 대표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지지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로폰 산맥 인근에 있는 제 별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목조 건물로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마다 이곳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때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전혀 몰랐지만요. 그리고 박지훈과 루비도 함께 했습니다. 박지훈은 루비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이곳까지 온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루비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적응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박지훈이 물었어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 더 찾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루비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루비가 제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루비가 크게 짖으며 저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방 안이 연기로 가득했어요. 순간 공포에 질렸습니다. 화재였어요. 박지훈 씨, 불이야. 서둘러 방을 나가려는데 이미 복도는 불길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별장이라 불이 순식간에 번졌던 거죠. 박지훈의 방은 제 방 건너편이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브라운 박사님, 어디 계세요? 불길 너머로 박지훈의 필사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하지만 나갈 수 없어요.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제 방은 2층이라 바로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루비는 계속 짖으며 저를 화장실 쪽으로 밀었습니다. 루비, 어서 너라도 나가. 하지만 루비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장실 욕조로 뛰어들더니 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 젖은 몸으로 저를 향해 달려왔죠. 처음에는 무슨 행동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순간 루비는 다시 화장실로 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물에 몸을 적시라는 거였죠. 서둘러 욕조에 들어가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루비도 다시 몸을 적시고는 제게 따라오라는 듯이 방 문 쪽으로 향했어요. 불길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저는 젖은 옷으로 최대한 몸을 감싸고 루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루비는 연기가 가장 적은 경로를 찾아 움직였고 불길 사이로 길을 만들어 나갔어요. 숨이 막히고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루비를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1층 창문에 도달했을 때 바깥에서 박지훈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가 창문을 깨고 저를 끌어내는 순간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가벼운 정도였어요. 제 침대 옆에는 박지훈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비는요? 제 첫마디에 박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허락하면 들어올 수 있대요. 이틀 후 저는 퇴원했고 기자회견에서 루비의 영웅적인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루비는 스스로 물에 몸을 적셔 불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죠.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세계 언론들은 진돗개, 화재 속에서 전략적 판단으로 주인 구애 같은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유럽 구조학회에서는 훈련 없이 가능한 행동은 진돗개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밤 임시로 머무는 호텔방에서 루비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털과 심장 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2번이나 나를 구했구나, 루비. 아버지를 구한 루나처럼.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루나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고 이제 그 후손인 루비가 저를 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어지는 이야기 같았어요.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진돗개의 특별함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화재 사고 후 저는 더 이상 과학적 객관성만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루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1952년 3월 15일 오늘도 루나는 내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지켰다.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아이가 있어 안심이 된다. 의사들은 내 PTSD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루나 덕분이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루나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적 치유를 도운 치료견이었던 겁니다. 일기장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루나를 미국으로 데려오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진돗개는 국가문화재라고 한다. 떠나기 전날 진도의 한 할머니가 내게 약속했다. 언젠가 루나의 혼이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고. 그 할머니가 바로 최말순 할머니였을까요? 할머니의 예언이 70년 후에 실현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는 동안 박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최말순 할머니께서 루나와 당신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더 찾으셨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아버지와 루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루비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루비는 제 공식 동반자가 되었어요. 진도에 도착했을 때 최말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왔구나, 브라운의 딸. 기다렸단다.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손으로 쓴 기록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글이었지만 박지훈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2년 2월 실종된 미군 부대를 찾기 위해 진돗개 5마리가 투입됐다는 기록입니다. 그중 루나가 눈보라 속에서 12명의 미군을 발견해 전원 구조했대요. 다음 사진은 제 아버지가 루나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글에 따르면 마이클 브라운 대령은 처음에는 루나를 단순한 군견으로 생각했지만 자신이 PTSD로 고통받을 때 루나가 옆을 지켜주며 악몽에서 깨어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나가 아프리카 작전 중 실종된 동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지훈이 통역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장에 있었지. 밤마다 소리 지르며 깨어났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 그때 루나가 그의 영혼을 다시 불러온 거야. 다음 기록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루나는 새끼를 6마리나 낳았고 그중 하나가 다시 백색 진돗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혈통이 이어져 지금의 루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견공은 알아.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루나는 당신 아버지를 선택했고 루비는 당신을 선택했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루나를 통해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도 루비를 통해 아버지와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한 과학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루비와 함께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제가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이 경험이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해서 간직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 손이 루비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루비의 까만 눈동자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개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었던 거죠. 이제 알겠어, 아빠.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는지. 내가 직접 경험해야 했으니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과학자와 딸 사이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진도에서의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엔에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진돗개 기반 심리치유 프로그램이요. 박지훈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IGRO 내에서도 논란이 될 텐데요. 네, 확신해요. 제 아버지와 루나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루비와 경험한 모든 것들.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할 가치가 있어요. 파리에서 열린 유엔 인도주의 위원회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자이자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루나 프로젝트는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활용해 전쟁,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발표 도중 루비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청중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아버지와 루나의 이야기, 로폰 구조 작전과 화재 사고의 증언을 들으며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판단하며 치유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명백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정부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저희 한국은 루나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진돗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이제 그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 정부와 유엔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루나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해 PTSD, 우울증, 치료견 외교 사절단을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루비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루비의 새끼들 중 3마리도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스텔라라는 암컷은 루비를 닮아 하얀 털을 가졌고 같은 지능과 직관력을 물려받았습니다. 6개월 후 루비와 스텔라는 치유견 외교 사절단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순회했습니다. 각국의 재난 피해자, 퇴역군인,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만났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으로도 효과가 없던 환자들이 진돗개와의 교감을 통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치유견 컨퍼런스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연설했습니다. 루나는 더 이상 개가 아닙니다. 평화의 아이콘이자 인류가 자연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치유의 상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루나가 이제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박지훈과 저는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과학자와 감성적인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아니 엘리자베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밤중 호텔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비와 스텔라는 우리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문득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박지훈 씨,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어요. 루나의 유산을 지키는 일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일시적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루나 프로젝트는 전 세계 15개국으로 확장되었고
진돗개 치유견들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저와 박지우는 결혼했고 아버지의 산장을 새롭게 지어 그곳에 루나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에는 진돗개 2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루비와 스텔라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특별히 선발되어 PTSD 환자들을 위한 치료견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특히 전쟁 피해 지역 아이들과 재난 생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적입니다. 엄마 루비가 또 내 악몽을 알았어. 우리의 입양한 딸 소피아가 아침에 들어와 이야기합니다. 소피아는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로 진돗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루비는 항상 알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요. 우리 가족은 특별합니다. 저와 박지훈, 소피아 그리고 3마리의 진돗개 마이너스 루비, 스텔라 그리고 막내 레오. 과학자와 수의사 부부가 운영하는 치유견 센터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산장 언덕 위에 아버지와 루나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과 언론이 모였고 한국에서는 최말순 할머니의 손녀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췌한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루나는 개가 아니라 영혼이었다. 그 아이는 내 삶을 구했고 나는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연설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딸이자 루비의 동반자이자 새로운 유산의 수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닌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기념합니다. 진돗개는 전쟁과 재난,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는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루비가 제 곁으로 달려와 기대섰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저는 문득 아버지가 70년 전 루나의 눈에서 보았을 것과 같은 빛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루비.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마리의 개, 그것도 한국의 작은 섬에서 온 진돗개가 어떻게 세계적인 치유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깊은 유대와 충성,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결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산장 테라스에 앉아 노르웨이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학자였던 제가 이제는 과학을 넘어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의 경계를 넓히고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에 대해 더 겸손해졌다고 할까요? 루비가 조용히 제 발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롭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그저 경이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걸까. 박지훈이 테라스로 나와 제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머물렀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함께한 여정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그걸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노르웨이의 밤하늘에는 오로라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푸른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빛의 향연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루비가 잠에서 깨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와 루나도 지금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세계적인 치유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루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여정이죠. 박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마리 개와 한 사람이 맺은 특별한 인연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가면서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루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루나 고맙다라고 적힌 낡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루비 고마워. 넌 단순한 개가 아니라 기적이야. 소피아가 잠옷 차림으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우리 셋은 루비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신비로운 인연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노르웨이의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감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북극권을 구한 한국 진돗개 루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치유되고 성장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루비도 제 생각을 읽은 듯이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에필로그 루나의 유산. 5년이 흘렀습니다. 루나 재단은 이제 세계 3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돗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찾고 있어요. 특히 전쟁 지역의 아이들과 자연재해 생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오늘은 루나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석했고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5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꿈이었죠. 연단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14살이 되어 재단의 청소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박지우는 세계 최초의 동물 마이너스 인간 치유 관계 연구소를 이끌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진돗개 치유견들은 5만 명 이상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5만 개의 기적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문화재청장이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진돗개를 세계적인 치유의 상징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진돗개의 인류 모형 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개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진돗개의 치유적 유대관계라는 이름으로요.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아버지와 최말순 할머니가 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행사 후 산장으로 돌아와 루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루비는 아버지와 루나의 기념비 옆에 안장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요. 루비의 딸 스텔라와 그의 손자 아폴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폴로는 놀랍게도 루나와 루비를 닮은 순백색 진돗개로 같은 까만 눈동자와 지혜로운 표정을 지니고 있었죠. 아빠가 오셨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박지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메모에는 이것은 최말순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것으로 루나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부적입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브라운 박사님께 전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걸이를 손에 쥐자 묘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손끝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문득 루비의 무덤을 바라보니 순간 햇살이 비쳐 하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와 루나 그리고 루비를 만났습니다. 셋 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엘리자베스. 내가 말로 전하지 못했던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어. 루나와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고 산장 앞마당에서는 스텔라와 아폴로가 소피아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나요? 네, 정말 좋은 꿈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꿈이었죠. 그날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나 치유 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진돗개와 함께 일할 치유사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때예요. 루나와 루비의 유산이 계속되도록. 박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제 여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데이터와 증거를 넘어 영혼과 직관의 세계로요. 정원으로 나가 아폴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루비의 눈과 같았어요. 문득 최말순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견공은 알아.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진정한 치유는 약물이나 치료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폴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요. 루나와 루비가 시작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물을 것입니다. 루나는 누구였을까? 그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과학과 감성, 이성과 직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치유는 때로 가장 단순한 관계에서 온다는 진실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